저번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었냐면 빛의 성질 중에서 직진, 반사, 굴절, 간섭, 회절 중에서 직진에 대한 얘기까지 설명했었고 오늘 반사부터 쭉 연결해서 나갈게. 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빛의 성질. 자, 연결해서 여기서부터 나가보되 빛의 구조는 다 했어. 파장, 진폭, 주기, 진동수, 속력. 속력은 매질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진동수가 크다고 해서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랬어. 됐어? 자, 빛의 성질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직진성. 이것 때문에 그림자지는 현상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식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기억했고, 그 다음에 빛의 성질 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반사 이거지. 자, 반사가 뭐니? 라고 하면 반사는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되돌아 나오는 성질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성질을 반사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 되돌아 나오는 현상, 이거를 반사라고 해요. 자, 그럼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올 때 어느 방향으로 갔다가 어느 방향으로 되돌아 나와? 라고 하는 걸 각도로 잴 거야. 그래서 각은 항상 빛이 들어간 면에 접선을 그려서 그 접선과 90도 되는 방향으로 법선을 그려. 그랬을 때 모든 각도는 법선으로부터 재는 거야. 그래서 법선으로부터 입사광선까지의 각도가 입사각이고 법선으로부터 반사광선까지의 각도를 반사각이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형태의 반사가 일어나던 항상 반사 법칙은 성립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야 돼. 그치? 그럼 반사 법칙이 민우에 안 보지? 뭘 반사 법칙이라고 그래? 빛이 어. 튕겨나올 때 어. 굴절이랑 빛이 되돌아 나오는데 굴절각은 왜 나오는 거야 갑자기? 빛이 반사되어 나올 때 항상 빛이 들어가는 입사각과 말해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아야 돼요가 반사법칙. 됐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된다. 이게 반사법칙이야. 반사법칙이니까 반사각이 입사각이랑 같아야 돼. 이걸 설명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빛이 입사해서 나갈 때요 언제나 반사각, 입사각이 30도면 반사각도 30도, 입사각이 60도면 반사각도 60도 예외 없다는 거야. 모든 반사를 할 때는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다 알아. 자, 면이 어떠냐에 따라 반사되는 모습은 달라라는 겁니다. 반사 법칙이 성립되는 건 알겠는데 빛이 들어간 면이 어떠냐에 따라 반사의 종류가 있어요. 만약에 빛이요 이렇게 매끄러운 면에 빛이 들어갈 거냐 아니면 울퉁불퉁한 면에 빛이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반사의 종류가 있어. 그러니 하나의 광원에서 나올 때 모든 빛은 항상 평행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빛이 이렇게 된다면 다른 빛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요. 됐어? 그랬을 때 표면이 매끄러우면 얘가 물체에 닿은 접선면이나 얘의 접선이나 얘의 접선이나 다 같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접선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렸을 때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모두 같아요. 표면이 매끄러우면. 그래서 이 각도가 30도면 얘도 30도, 얘도 30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빛은 모두 다 30도 같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사의 종류 중에서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표면이 뭐 할 때? 매끄러울 때 모든 반사된 빛은 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갑니다. 되겠어? 그래서 표면이 매끄러울 때요. 모든 빛은 한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반사라고 한다. 정확하게 반사되는 거 정반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면 하나의 광원에서 빛이 나올 때 그 빛들은 여전히 평행하게 나가도 자, 울퉁불퉁한 면에 어떤 면에 빛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접선이 다 달라요.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빛은요. 빛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 점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리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접선을 그리면 이 방향으로 그려져요. 그랬을 때 입사각이 10도면 반사각은 반대 방향으로 10도로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두 번째, 이 빛은요. 빛이 들어간 면이 어느 면이냐면 이 면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면 법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얘는 입사각이 10도가 아니고 거의 80도잖아요. 그럼 반사각도 80도로 이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또 빛이 여기에 들어가면 이것과 접선을 그리면 이 면에 들어간 거예요. 이 면에. 이 빛은.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각도가 20도라고 치면 같은 각도 20도 방향으로 반사돼서 이 빛은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한 예를 들어 칠판 같은 애들 울퉁불퉁한 면에 빛이 들어가면 이 점에 들어간 빛은 이 방향으로 이 점에 들어간 빛은 이 방향으로 이 점에 들어간 빛은 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림하고 비교해봐. 빛이 한 방향이 아니고 각각 다른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 되겠어? 이렇게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요. 표면이 거칠 때는 빛이 한 방향이 아니고요. 모든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서 나간다고요. 이걸 우리는 정확한 반사가 아니고 난잡한 반사, 그래서 난반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반사의 종류, 정반사가 있고 난반사가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정반사가 있고 난반사가 있는데 어떤 반사도 상관없는 거 알지? 정반사이던 난반사이던 반사 법칙은 항상 성립돼. 되겠지?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돼. 예외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법칙이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정반사를 하는지 난반사를 하는지 반사돼서 나가는 빛은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건 정반사를 할 때와 난반사를 할 때 나타난 결과, 현상이 달라. 자, 어떻게 다르냐면 정반사를 하고 있는 물체 앞에가 서 있으면 반드시 주변의 경치가 비춰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 가면 내 얼굴이 비치는 이유는 거울은 됐어? 매끄러워서 정반사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경치가 비쳐. 근데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난반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주변의 경치가 비치지 않아. 그래서 칠판이 표면이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내가 서 있어도 내 얼굴 안 비춰요. 그러면 얘는 반사를 안 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칠판을 볼 수 있죠. 근데 얘는 어느 반사를 합니까? 얘는 난잡한 반사, 난반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변의 경치를 정확하게 비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안 비치는 겁니다. 단지 그 물체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사된 빛을 이용해서 우리는 칠판을 볼 수는 있어도 칠판에 내 얼굴이 비치지는 않아. 그래서 물체가 정반사하는지 난반사하는지는 그 앞에가 서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로요. 잔잔한 호수에 가면 호수에 주변의 경치가 비쳐. 근데 내가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는 순간 물결이 일어나서 표면이 걸치걸치해지지. 그때는 주변의 경치가 비쳤던 게 없어지고 단지 물결만 볼 수 있어. 이런 것들이야. 되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반사의 종류에 정반사와 난반사가 있다. 너네들은 주로 이러는데 이거 배워줘.
근데 요번에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저 내용 자체가 없어졌어. 이제 그 밑에 학년들은 저런 얘기를 안 배웁니다. 되겠어? 그래서 중학교 내용이 심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정반사와 난반사라는 단어들 기억을 좀 해봐 두셔야 된다. 이게 반사. 됐니? 그래서 반사는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 같아야 돼요. 반사 법칙 언제나 성립한다. 표면이 거칠어도 매끄러워도 상관이 없죠. 됐어? 이러한 반사를 이용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사물을 볼 수 있죠.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물체의 정보를 가지고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체를 볼 수 있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물체를 볼 때는 빛의 경도가 이래. 근데 내가 물체를 보지 않고 광원을 보면 광원에서 나온 빛이 직접 내 눈에 들어오니까 나는 광원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빛의 경도는 이렇게 두 개예요. 되니? 자, 근데 물체에서 빛이 반사될 때요. 어떤 빛이 반사돼?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물체의 색깔을 결정할 수 있다. 기억나니? 중학교 1학년 때 미친 듯이 했어요. 자, 우리는 빛을 보면 프리즘으로 빛을 분산시키면 빛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빛을 총천연 색깔을 다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빛. 우리는 그걸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죠. 자, 빛의 삼원색에는 뭐 있는지 알지? 자, 민호 얘기해. 빛의 삼원색. 빨강, 초록, 파랑. 그래서 빛의 삼원색이 빨초파가 있대요. 그 빨초파의 빛 중에서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 중에서 어떤 빛이 섞이냐에 따라 또 다른 색깔도 만들 수 있는데 민호야 기억해? 빨강과 초록이 만나면 무슨 색으로 보였어? 빨강과 초록이 만나면 안 돼. 외웠어야 돼. 무슨 색? 자, 유찬아, 송유찬, 빨강과 노란, 빨강과 초록이 만났어. 무슨 색? 노란색. 그 다음에 전유찬, 빨강과 파랑이 만났어. 뭐야? 자, 보라색, 우리 자홍색이라고 해. 외워야 돼 이거. 되겠어? 초록과 파랑이 만났어. 청록. 빛의 삼원색 추석 면담에서 많이 물어봐. 외워야 돼. 청록색이야. 자, 세 가지 색깔이 다 만나면 백색광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색깔이 만났을 때 뭐가 되는지를 기억을 좀 해봐 두셔야 된다. 됐니? 자, 그 중에서요. 빛의 삼원색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라고 했어요. 얘네가 빛의 삼원색인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빨강과 초록이 만나면 민호야 뭐라 한다고? 빨초, 노란. 그러면 노란색과요 파란색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 노란과 파랑을 무슨 관계라고 하지? 자, 백색광을 만들 수 있는 두 색깔의 관계를 우리가 멋진 말로 보색 관계예요. 이런 거 아닌데? 이런 단어 아니? 보색 관계예요. 라고 얘기해. 그래서 노란과 파랑이 보색 관계고요. 자홍하고 초록이 보색 관계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되겠어? 보색 관계라는 단어도 좀 기억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대전제가 있죠. 선생님, 빨강과 초록이 만나면 언제나 노란색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그 조건을 안 배웠는데 빨강과 초록이 만나서 노랑을 만들 때는요. 조건. 빨간색 빛의 세기와 초록색 빛의 세기가 1대1로 만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1대1의 세기 비율로 만나야 이 색깔이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요. 빨간색 빛이 3배 더 세요. 그러면 노란색이 아니고 주황색이 된답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총천연 색깔을 만들 수 있어요. 빛의 세기를 조절해서. 알겠니? 그래서 빛의 삼원색을 가지고 모든 색깔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빛의 색깔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색이 7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이건 1대1로 섞었을 때 색깔의 조합을 얘기한 거야. 근데 1대1이 아니고 2대1, 3대1 이런 식으로 만나면 총천연 색깔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빛의 합성이라고 해. 되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중학교 때 했었던 것처럼 그러면 물체에서 빛이 반사돼서 우리 물체를 볼 수 있는데 볼 때 그 물체가 빨개 보여 파란색으로 보여 라고 하는
색깔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빛의 3번색을 한번 보여드린 건데 여기 빨간색 사과가 있어. 그럼 민우야, 빨간색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 빨가니까 빨갛게 보여요를 과거에서 뽑아줄까 이 새끼야? 빨간색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 전유샤. 빨간색 방황이 우리에게 그럼 나머지 색깔은? 나머지 색깔은? 빛에서는 빨주노초 파란거 다 왔잖아. 그럼 빨간색 사과에서는 빨간색이 뭐 되는 거야? 맞아요. 빨간색 사과에서는요,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오는데 그 중에서 자신과 똑같은 색깔만 반사해서 내 눈에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사과는 빨간색만 반사해서 내 눈에 들어오니까 저 사과는 빨간해? 라고 얘기해. 그럼 빨간색만 반사했다는 얘기는 나머지 색깔은 뭐 했다는 얘기니? 흡수. 알겠어? 되겠니? 그래서 빨간색 사과는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 색깔을 흡수하고 있어요. 됐어? 그래서 내 눈에 빨간색 사과는 빨갛게 보여요. 그러면 노란색 바나나 있어. 자, 노란색 바나나에 내가 빛의 3원색 조명을 틀을 거야. 빛의 3원색 조명을 만들어서 틀 거야. 그 중에서요, 얘는 빨간색 조명, 얘는 초록색 조명, 얘는 파란색 조명이야. 그럼 잘 봐. 노란색 바나나는 자, 이게 무슨 색과 무슨 색을 합해서 노란색이라고 한다고? 촉발. 네. 빨간색과 초록색이 합해져서 노란색으로 보여. 그럼 나 물어볼게요. 빨간색 조명만 켜면 내 눈에 얘는 무슨 색으로 보이게? 촉. 아니요. 얘는 노란색이라는 얘기는 빨간과 초록 중 빛이 오면 그 색깔을 반사한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지금 무슨 색깔이 왔어? 그럼 무슨 색을 반사해? 그 빨간색이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와? 그럼 내 눈에 무슨 색으로 보여? 맞아요. 내 눈에 들어온 색깔로 보이는 거고. 되겠어? 그래서 빛의 3원색이 있는데요. 빨간과 초록과 파란 빛이 있어요. 자, 이걸 노란색 바나나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노란색이라는 건 빨간과 초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색깔만 반사할 수 있는 물체야. 이 뜻이거든요. 그 중에서 빨간색 조명을 켜면 빨간색만 반사해서 빨갛게 보여요. 이해돼? 그럼 빨리 이게 초록색 조명 켰어. 초록색으로 보이게. 파란색 조명 켰어. 안 보이지는 않고 무슨 색으로 보일까? 무슨 색으로 보일까? 검정색. 됐어? 검정색으로 보여요. 되겠니? 자, 그럼 봐. 내가 노란색 조명을 켤 거야. 자홍색 조명을 켤 거야. 자, 그 다음에 청록색 조명을 켤 거야. 되겠니? 자, 그럼 노란색 조명 켜면 무슨 색으로 보이니? 맞아요. 자홍색을 켜면 자홍색을 켜면 자홍색은 빨리 생각해봐야 돼. 얘는 빨간과 파랑이 섞여져 있는 거야. 됐어? 그 두 빛이 온 거야. 그럼 무슨 색으로 보이니? 항상 조명은 물체의 색깔과 같은 것만 반사돼. 그래서 빨강, 파랑 조명이 왔는데 빨강, 초록 물체에 부딪혔어. 무슨 색깔로 반사하겠니? 그래서 빨갛게. 이해하겠어? 또 청담색이요. 청담색은 파란색하고 초록색이 합해진 거거든요. 무슨 색으로 보이니? 맞아요. 초록이요. 되겠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물체의 색깔은요. 그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내 눈에 왔기 때문에 색깔이 결정되는 거고요. 물체는 자기와 같은 색깔의 조명빛만 반사합니다. 됐니?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어떤 색깔로 보이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내가 노란색 바나나가 아니고 흰색 종이야. 흰색 종이는요.
모든 빛을 다 반사시켜줘서 흰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조명이 오면 빨간색을 반사해주고, 초록색이 오면 초록색을, 파란색이 오면 파란색을, 노란색이 오면 노란색을, 자홍색이 오면 자홍색이, 청남색이 오면 청남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조명 색깔을 그대로 반사시켜주는 게 흰색 종이에요.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검정색 물체는 어때요? 라고 하면 검정색은요, 어떤 빛도 반사를 안 해서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니 네가 빨간색 조명을 켜도 검정색, 초록색 조명을 켜도 검정색, 어떤 조명을 켜도 다 검정색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유가 때문이에요. 되겠냐? 되겠냐? 그러면 민우야, 네가 무대 연극하는 연극 무대를 만드는 됐어? 감독이라고 치자. 그러면 연극 무대를 만들 때 배경은 무슨 색깔로 칠해야 될까? 검정으로 만들면 어떤 빛을 써도 항상 검정으로 보일 텐데. 그러면 네가 원하는 색깔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 배경은 필요 없잖아. 무대 배경이 필요가 없어? 왜? 배경을 만들어놔야 거기다가 조명을 비췄을 때 내가 원하는 색깔을 만드는 거 아니야? 주인공들만 비치진 않아요. 배경 색깔이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무대의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그게 무대 감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무대 감독은 배경을 무슨 색깔로 만들어 놓은 거야? 흰색이죠. 그래야 내가 조명에 따라서 총천연 색깔의 배경을 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연극 무대 배경을 흰색으로 만드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색깔을 다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만들면 어떤 색깔도 만들 수가 없어요. 되겠어? 근데 배경을 검정색도 흰색도 아니고 노란색 배경을 만들었다. 됐어? 노란색 배경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배경으로 만들 수 있는 색깔은 얘네들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색깔을 만드느냐는 그 배경의 색깔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되겠어? 이렇게 된다. 자, 근데 대전제 조건이 있죠. 실제로 내가 이 총천연 색깔을 만들려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라는 단색광의 빛을 이용해야 돼. 그치?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어? 우리 집에는 형광등밖에 없는데요. 빨간색 조명 어떻게 만들어요? 말해봐. 그거 어떻게 만들어? 도대체 빨간색 조명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게요. 이 앞에 셀로판지라고 하는 투명한, 알죠? 셀로판지. 자, 셀로판지를 놓으면 셀로판지가 대표적인 편광판이에요. 그래서 걔는 그 색깔과 똑같은 빛들만 걸러내고 나머지 색깔은 통과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명한 물체하고요. 알아? 불투명한 물체는 뭘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 사과는 불투명하죠. 왜? 빛을 투과를 못 시키고 반사만 시키니까. 되겠어? 빛을 투과를 못 시키는 애들이 불투명한 물체고요. 빛을 통과시키는 애들이 투명한 물체예요. 그러니까 유리나 물 같은 건 투명한 물체예요. 되겠어? 근데 셀로판지는 투명한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물체거든요. 됐어? 그래서 만약에 셀로판지인데요. 어떤 셀로판지냐면 빨간색 셀로판지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빨간색 셀로판지는요. 빛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다른 색깔 다 통과를 안 시키고 빨간색만 통과시킵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랜턴에다가 빨간색 셀로판지 씌우세요. 그럼 랜턴에서 나오는 빛은 다 빨간색 빛만 나옵니다. 알겠어? 그래서 조명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조명이 빨간색 조명, 초록색 조명, 파란색 조명은 셀로판지를 통해서 자기와 같은 색깔만 투과시켜서 그 색깔 조명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한 물체는 자기 자신과 같은 색깔만 투과, 불투명한 물체는 자기 자신과 같은 색깔만 반사.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 중 어떤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물체의 색깔이 결정된다. 이렇게. 되겠지? 되겠지? 이런 것들 기억해도.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건 사실은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와서 물체를 볼 수 있는데 그중 어떤 빛이 반사돼서 오느냐에 따라서 물체의 색깔이 결정돼요.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 2학년 지금 선생님이 내신 대비를 주말에 단과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라 라고 학교 프린트에서 나와 있어요. 목동 중학교 2학년 학교 프린트에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야? 이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 뭐라고 설명해야 되니? 초록색 빛만 반사하기 때문이지. 누가? 줄기를 보면 초록색은 아니잖아. 그죠? 잎을 보면 초록색이야. 누가? 잎에 있는 엽록체 속에 있는 엽록 속에 있는 색소가. 되겠어? 엽록체라는 장소 속에요. 사실은 엽록소라는 색소가 들어있잖아요. 이 색소는 빛의 3원색 중에서 초록색만 반사하고 빨간색과 파란색은 흡수합니다. 그것 때문에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알겠어? 라고 하는 얘기도 학교 프린트에 같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옆으로 들어요. 되겠어? 근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들의 색깔은 그 물체가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와서 색깔이 결정된다. 그래서 어떤 색깔이 반사돼서 오느냐에 따라 그 물체의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걸 이용한 게 무대 조명입니다. 되겠어? 한 번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빛의 3원색은 출석 면담에서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빛의 3원색 빨초파. 되겠어? 빛의 3원색 빨초파입니다. 이 3원색 중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 중에서 파장은 누가 제일 크니? 진동수는 누가 제일 크니? 그리고 이 중에서 두 개씩 색깔을 합했을 때 어떤 색 되니? 이거 묻는다고요. 됐죠? 자, 그럼 대답해봐. 파장은 누가 제일 길었어? 누구? 빨간색 쪽이 파장이 제일 길었다. 됐어? 진동수는 누가 제일 컸니? 파랑이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되겠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빛의 반사라고 하는 성질이요. 항상 물체에 빛이 닿으면 물체에서 빛이 반사되는데 반사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게 반사됩니다. 라고 하는 반사 법칙이 언제나 성립되고 이때 빛의 3원색 중에서 어떤 빛을 반사하느냐에 따라 색깔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사에도 종류 있어. 표면이 매끄러울 때 일어나는 반사가 정반사이고요. 표면이 울퉁불퉁한 곳에서 일어나는 반사가 난잡한 반사, 난반사. 근데 정반사를 할 때는요.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변 경치가 비쳐요. 그걸 이용해서 만든 거울입니다. 되겠어? 근데 표면이 거칠 때는 빛이 모든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씨를 지금 그래서 유찬이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송유찬도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똑같은 글씨에서 나가는 빛이 모든 방향으로 반사되기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난반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달은요. 서울에서도 보이지만 저기 있는 부산에서도 보여요. 왜요? 그 달에서 빛이 난반사되기 때문에 그래요. 되겠어? 이런 것들이잖아요.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반사. 그 다음에 빛의 성질 중에서 세 번째 성질이 뭐예요? 굴절이에요. 굴절. 자, 반사가 뭐니? 라고 하면 빛이 다른 물체에 만나서 되돌아 나오는 성질이요. 라고 하셔야 돼요. 튕겨나와요.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우리 그렇게 표현 안 해요. 되돌아 나오는 성질을 반사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굴절이 뭐니? 라고 하면 굴절은 물체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요. 이게 굴절이죠. 빛이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요. 빛이 공기 중에서 쭉 오다가 물속은 물은 투명하니까 빛이 통과합니다. 대신에 직진하지 않고 꺾여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굴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빛이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왜 직진 안 하고 굴절해? 라고 하면 은교야. 답. 빛이 굴절하는 이유는? 매질이 다르면 왜 굴절해야 돼? 매질이 달라지면 빛이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져요. 되겠어? 이거죠. 그래서 다른 물질을 통과할 때요. 빛이 직진하지 않고 꺾여지는 이유는 매질마다 파도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서 그래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질마다 빛이 통과되는 속력이 달라서 직진할 수 없고 꺾여요. 라고 합니다. 자, 이때도요. 물에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해요. 자, 그랬을 때 저는 몇 도로 굴절해 나가는지 확인하려고 똑같이 법선 그려요. 자, 모든 각도는 법선으로부터 된다 그랬으니까 법선으로부터 입사각선까지의 각도가 입사각이고 법선으로부터 반사광선까지의 각도가 반사각이고 법선으로부터 굴절광선까지의 각도를 우리가 굴절각이라고 해. 항상 모든 파동은 느린 매질 쪽을 향해서 꺾입니다. 느린 매질 쪽을 향해서 꺾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꺾여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는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공기에서 물로 빛이 갔어. 자, 이 중에서요. 지민우, 공기에서 빛이 빨라? 물에서 빨라? 빛은 어떤 매질 통과할 때 빨라? 공기. 네. 그래서 공기에서 빛이 통과하는 속도가 빠르고요. 물에서는 빛이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 빠른 매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어요. 소한 매질이라고 한다고요. 느린 매질을 말씀드렸어요. 미란 매질이라고 활동해서 표현한다고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요. 우리는 빠른 매질은 공기 중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겨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입사각과 반사각은 공기에서 생기는 거고요. 굴절각은 물속에서 생기네요. 그랬을 때 이 각도의 크기 비율을 비교하면 입사각과 반사각은 언제나 같아야 됩니다. 왜? 반사 법칙 때문에. 근데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왜요? 항상 느린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는 언제나 작습니다. 그래서 빠른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되겠죠? 자, 입사각의 크기가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45도예요. 그럼 반사각 빼박 45도예요. 반사 법칙 때문에. 그러면 굴절각 얼마예요? 45도보다 작은데 저는 30도라고 줄게요. 그래서 얘는 입사각이 45도고 반사각이 45도인데 그래서 굴절각이 30도래. 이런 느낌의 각도가 생겨요. 되겠어? 자, 근데 내가 이 순간에 입사각을 조금 더 크게 할게요. 45도보다 입사각을 크게 할게요. 그래서 입사각이 45도가 아니고 60도가 됐다고 치자. 되겠어? 라고 하는 입사각을 크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반사 법칙 때문에 입사각이 60도가 되면 반사각도 60도가 됩니다. 그럼 지금으로 얘기해. 입사각을 크게 해서 굴절각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질까 작아질까 그대로일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입사각을 크게 했어요. 그럼 굴절각은 어떻게 바뀔까요? 커질까요? 작을까요? 찍어. 네, 커집니다. 됐어. 자, 꼬맹아. 항상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에 요 각도 있지. 요 각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 그걸 굴절률이라고 해. 맞아? 맞아? 이걸 굴절률이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얘가 더 누우면 얘는 더 서야지 이 각도가 유지되죠. 그래서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같이 커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 없다고요. 물리는 예외가 없는 과목이잖아. 그래서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은 따라서 커집니다. 되겠어? 이런 관계를 갖는다. 기억해둬야 된다.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저는 빛을 거꾸로 쏴요. 됐니? 공기 중에서 물로 쏘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근데 나는 거꾸로 쏴보죠. 그럼 고등학교 내용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는 물에서 공기 중으로 빛을 쏴요. 자, 물에서 빛을 이렇게 쏩니다. 그러면 일부는 여기서 반사되겠죠? 일부는 굴절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갑니다.
나갈 때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직진할 수 없어서 꺾이잖아요. 근데 꺾일 때는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렸죠. 느린 매질이 있는 방향으로 꺾인다고요. 자, 느린 매질은요. 공기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원래 직진한 것보다 아래쪽으로 꺾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법선을 그리시면 이만큼이 입사각이고요. 이게 반사각이고요. 법선으로부터 요 각도가 굴절각이 돼요. 그래서 요번에는요. 아까처럼 공기에서 물을 쏘는 게 아니고 물에서 공기 중으로 쌌기 때문에 물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겨. 그리고 공기 중에서 굴절각이 생기는데 물이 훨씬 느린 매질이고 공기가 빠른 매질이잖아.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느린 매질 쪽이 훨씬 더 각도는 작아야 된다. 빠른 매질 쪽에 생긴 각도가 커야 된다. 그러니까 굴절각이 훨씬 커야 되겠죠. 되겠어? 그래서 입사각이 30도라고 치면 반사각 30도예요. 요 각도가 30도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굴절각은 30도보다 커져야 되니까 이 색이 60도 이렇게 보자는 거죠. 됐어? 이런 관계를 가져. 근데 이때도 내가 뭐 할 거냐면 입사각을 크게 변화시킬 겁니다. 지금보다 입사각이 더 커지게 할 거예요. 이렇게 쏠 거란 말이죠. 그거 자소서. 됐어? 자, 입사각을 조금 더 크게 하면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니? 전유찬, 입사각이 커졌어요. 굴절각 뭐 해줍니까? 그렇죠. 예외는 없다고 했잖아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쏘나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쏘나 입사각이 커지면 따라서 굴절각은 같이 커져요. 그래서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커져서 이렇게 굴절된다고요. 그래서 굴절각이 더 커진다고요. 라고 하는 입사각은 30도가 아니고 60도로 그럼 반사각도 60도가 됐는데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더 커져야 되니까 얘가 커져서 90도가 됐다고 치자. 자, 이렇게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입사각을 우린 뭐라 그런다? 은교. 아니요.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에 입사각을 우린 무슨 각이라고 해요? 무슨 각? 송유찬, 무슨 각? 전유찬, 무슨 각? 임계각이요. 되겠어?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의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특별히 불러줘요. 되겠어? 임계각이라고 특별히 불러요. 그러면 내가 임계각보다 입사각을 더 크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큰 일이 발생해요. 임계각보다 입사각을 크게 하는 순간 굴절각도 예외 없이 커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사각은 60도가 아니고 61도. 그럼 반사각도 61도가 되겠죠. 그래서 반사각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굴절각도 90도보다 커져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되겠어? 굴절각도 더 커져야 되죠. 되겠니? 그래서 굴절은 다른 매질로 빛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굴절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시 같은 매질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생겨서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굴절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다 반사만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전부 다 반사만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전반사라고 해요. 됐어? 라고 하는데 제가 거짓말이죠. 왜요? 전반사가 일어날 때 입사각보다 임계각을 더 크게 해서 전반사가 일어나게 했을 때 반사각과 굴절각이 이렇게 따로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임계각보다 크게 하는 순간 굴절각이 들어왔을 때 같은 매질의 두 개의 광선이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 굴절 광선이 반사 광선에 붙어버립니다. 이 광선밖에 안 생깁니다. 되겠어? 굴절 광선 자체가 없어지고 반사 광선에 다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굴절 광선이 그때부터 없이요. 100%가 다 반사 광선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전부 다 반사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반사라고 한다. 되겠어? 전반사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서 굴절각이 더 커야만 나타나는 반사입니다. 알겠어? 이런 거야. 이러한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다 그랬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니? 그게 통신선, 뭐요? 광섬유. 됐니? 이 광섬유가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동안은 우리가 통신선도 전선을 사용해서 구리선 썼는데 구리선을 사용하면요. 내가 빛을 쏘면 그중에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해서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신선으로 쏘면 그래서 사용하면 이때 밖으로 빠져나가는 얘네들을 잡아서 도청 같은 걸 한단 말이야. 옛날에 구리선은 다 이랬단 말이야.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 여전히 구리선을 가지고 전화선을 사용하는 나라들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구리선 이제 안 써요. 통신선. 그래서 우리는 뭐 씁니까? 전반사를 이용한 광섬유를 만들어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신선을 구리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광섬유는요. 어떤 거냐면 속은 느린 매질로 만들어요. 겉은 빠른 매질로 감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을 코어라고 부르는데 얘는 느린 매질, 미란 매질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밖을 싸고 있는 걸 우리가 플레딩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빠른 매질이니까 소한 매질이라고 고등학교 때 불러요. 맑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파동에서 미란 매질이라는 건 입자가 빽빽해서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느린 매질입니다. 그래서 미란 매질이라고 하면 느린 매질을 얘기하죠. 소한 매질은 빠른 매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섬유는 안은 느린 매질, 밖은 빠른 매질로 감싸요. 그래서 느린 매질에서 우리가 통신을 쏘는데, 소리를 쏘는데 그냥 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임계각도보다 크게 쏩니다. 그래서 임계각도보다 입사각이 더 크게 쏩니다. 그럼 당연히 전반사만 하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파동이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광섬유를 사용하면 도청이 불가능합니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파동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사만 일어나게끔 하는 데서 통신선을 이용하게 된다. 그 통신선을 우리가 광섬유라고 한다. 그래서 광섬유는 전반사를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예요. 되겠어?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화통신선을 도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도청, 감청 이런 거 안 되는 나라죠. 그래서 해킹하는 겁니다. 도청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해킹만 해요. 되겠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광섬유는요. 옛날처럼 정보를 전기신호로 쏘는 게 아니고 빛신호로 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빠른 겁니다. 되겠어? 네, 빛신호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광섬유. 그래서 전반사를 이용한 대표적이고요. 이 전반사에 대해서 알아낸 과학자가 누구냐면 스넬입니다. 스넬은 굴절에 대해서 연구한 과학자잖아.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굴절 법칙을 우리가 스넬 법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반사에는 반사 법칙이 있는 것처럼 굴절에도 굴절 법칙이 있다. 그 굴절 법칙을 알아낸 과학자가 스넬이라서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스넬 법칙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스넬 법칙은 굴절에 대한 걸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전반사도 스넬이 연구했는데요. 자, 스넬이라는 사람은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여기가 바닷속, 여기가 공기. 이래요. 자, 그래서 바닷속에 스쿠버 다이버가 들어가서 속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을 본다고 치자. 스쿠버 다이버가 바닷속에 잠수해서 밖에 있는 하늘을 봅니다. 망망대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보일까? 지민호, 물속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뻥 뚫려 보일까? 아닐까? 아니. 어떻게 보여요? 뻥 뚫려 보이지 않아요?
물속에 있는 사람이 물속에서 잠수해서 하늘을 보면 하늘은 어떻게 보일까요? 울퉁불퉁하게 보일까요? 전유찬 어떻게 볼까요? 네가 하고자 하는 게 굴절이면 적어도 이런 내용들은 다 알아야 되는데 바닷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보면요 하늘이 뻥 뚫려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이 사람이 하늘을 본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저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속에서 굴절해서 이 사람 눈에 들어왔다가 다시 반사해서 하늘로 나가는 거잖아요. 되겠어? 자 그랬을 때 물속에서 밖으로 나갈 때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나가니까 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굴절하는 거 알죠? 이해해요? 이해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더 먼 곳을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꼬매가 잘 봐. 이때 입사각과 이때 입사각의 크기가 같아 보이니? 아니죠. 자기 머리 위가 아니고 옆을 볼수록 입사각이 점점 뭐해지니? 커져요. 이 각도는 30도인데 이 각도는 60이잖아요. 그래서 옆을 볼수록 입사각이 더 커지는 거야. 근데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임기각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얘 임기각이 60도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빛이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서부터는 빛이 경계 입사각 굴절각이 90도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먼 곳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는 전반사밖에 안 일어나죠. 더 먼 곳을 보면 전반사밖에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늘로 빠져나가는 빛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요. 반대쪽도 그렇죠. 반대쪽도요. 여기서 볼 때는 빛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하늘이 보여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임계각입니다. 그래서 더 먼 데를 보면 전반사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속에 잠수해서 보면 일정한 면적, 임계각 전까지만 하늘을 볼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만 하늘이 보입니다. 그 임계각 범위를 벗어나면 빛이 밖으로 나가는 게 없어서 여기서부터는 하늘이 안 보이고 까맣습니다. 까맣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더 깊게 들어가면요. 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구멍이 하늘을 볼 수 있는 구멍이 점점 뭐합니까? 좁아집니다. 되겠어? 그래서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하늘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서 하늘 위를 봐도 다 깜깜합니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빛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되겠어? 그래서 바닷속에 잠수해서 보면 마치 일정한 구멍만 하늘을 볼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걸 우리가 스넬의 창이라고 합니다. 스넬의 창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이렇게 스넬의 창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 전반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니?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굴절에 대해서 연구해서 굴절 법칙을 설명한 거고요. 우리는 굴절 법칙을 스넬 법칙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기 중에서요 물속으로 빛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꺾여서 들어갔어. 근데 공기 중에서 물이 아니고 유리로 들어가면요.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공기에서의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100이라고 칠게요. 유리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력은 50이라 아니 물에서의 빛이 전달되는 속력은 50이라고 칠게요. 유리는 더 느려져서 유리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력은 20이라고 칠게요. 자, 우리는 빛이 다른 물질을 만나면 꺾여 들어간다 했어요. 얼마만큼 꺾여요?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만큼 꺾여요. 속력 차이가 50만큼 나네? 그래서 꺾인 게 이 정도예요. 됐어? 그래서 여기가 매질이 물일 때는요 요만큼만 꺾여서 들어가요. 근데 공기 중에서 유리로 들어갈 땐 속력 차이 보이세요? 50이 아니고 얼마 납니까? 80은 납니다. 속력 차가 훨씬 크죠. 되겠어? 자, 두 물질 사이의 속력 차가 더 크다는 얘기는 빛이 더 많이 굴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력 차이만큼 굴절하는 거니까 속력 차이가 더 많이 난다는 얘기는요. 얘는 50밖에 안 나는데 얘 80 나네요? 더 많이 나죠? 더 많이 꺾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빛을 쏘더라도 물로 들어갈 때는 요만큼 굴절했는데 유리로 들어갈 때
더 많이 꺾여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알아낸 사람이 스냅입니다. 아,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꺾이는 정도는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 때문이구나. 되겠어? 그래서 속력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이 확 꺾인 거구나 라고 하는, 원래는 꺾이지 않고 직진해가면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그랬을 때 똑바로 직진한다면, 자, 이 빛보다 꺾인 정도, 그 꺾인 정도를 스넬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그 꺾이는 정도를 불전율이라고 했다. 그 불전율을 스몰 n이라는 기호로 나타냈다. 스넬이라는 사람이. 되겠어요? 자, 그 중에서 불전율에는 두 종류가 있었죠. 내가 물리 1도 했고 물리 2도 했는데 이걸 처음 배우는 건 아니잖아. 불전율은 두 가지가 있죠. 절대 불전율, 상대 불전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됐어. 절대 불전율은요, N 공기에서의 절대 불전율, 됐어. 또는 N 물의 절대 불전율, 됐어. N 유리의 절대 불전율,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겠어? 상대 불전율은요 라고 하면 N 공기 물, 다시 말해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상대 불전율, 이렇게 읽어요. 되겠어? 거꾸로요. N 물 공기 이렇게 쓰면요,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상대 불전율이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앞에 있는 게 출발점, 뒤에 있는 게 도착한 지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상대 불전율, 절대 불전율 우리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빛의 속도를요, 불전율이라고 하는 건 저 새끼보다 얼마나 느려,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자, 기준은요, 누굴 기준으로 잡냐면 기준은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입니다. 자,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이 100이라고 치면 공기 중에서의 절대 불전율은 똑같이 속력이 100이니까 그래서 똑같이 1 이렇게 써요. 공기와 같은 속력이야 1 이렇게 써요. 되겠어? 근데 물에서의 빛의 속력은 얼마냐면 50. 되겠어? 그러면 공기 중에서보다 물에서의 빛의 속력이 얼마? 절반으로 줄어져. 되겠어? 이해돼? 되겠어? 네. 그래서 속력이 절반이에요. 그 값의 역수. 이게 불전율. 알겠니? 공기에 비해서 물에서의 속력이 절반이네. 그거의 역수값을 불전율이라고 한다. 절대 불전율이라고 한다. 됐니? 빛.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력과 그래서 비교했을 때 몇 배야? 그거의 역수값. 이게 절대 불전율. 그래서 물에서의 절대 불전율은 2야 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아, 물은 공기 중보다 속력이 절반밖에 안 되는구나 이 얘기예요. 되겠어? 자, 유리에서의 빛의 속력을 꼽아나 우리는 얼마라고 할까? 20이라고 할까? 그러면 유리에서는 빛의 속력이 공기 중에서에 비해서 몇 배? 5분의 1배. 맞죠? 자, 공기 중에서보다 유리에서의 빛의 속도가 5분의 1배야. 그거 역수하면 유리의 절대 불전율. 그래서 유리의 절대 불전율은 5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아, 빛의 속도가 5배 느려졌네?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불전율을 보면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도에 비해서 몇 배 느려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알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 불전율은요? 라고 얘기한다. 되겠어? 네, 핵심은 상대 불전율이거든요. 알겠니? 자, 상대 불전율을요, 여기를 예쁘게 지워서 한번 해볼게요. 자,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들어올 때요, 공기에서의 빛의 속도는 100, 물에서의 빛의 속도는 50이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물속으로 들어오니까 속력 차이가 50만큼 나요. 그래서 이렇게 꺾였어요. 되겠어?
섞이는 정도를 우리는 상대 굴절율로 표현합니다.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왔을 때의 상대 굴절율. 네.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왔을 때 상대 굴절율. 그 상대 굴절율을 어떻게 씁니까? 자, 이 상대 굴절율이 생긴 이유는 두 매질 사이의 속력 차이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 굴절율은 속력 비율로 씁니다. 됐어? 네. 어떻게 해요? 물에서의 속력분의 공기에서의 속력. 이게 바로 상대 굴절율이에요. 되겠어? 그럼 물에서의 속력은 50이고 공기에서의 속력이 100이니까 얘네들 상대 굴절율이 2네? 맞아요. 되겠어? 자, 근데 머리 돌려. 자, 파동에서의 속력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V는 파동의 속력 구하는 식. V는 F 난다. 됐어?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식이 F 난다라고 그랬으니까 공기 중에서의 속력은 공기에서의 진동수에다가 공기에서의 파장의 길이를 곱하면 돼요. 물에서의 속력은 물에서의 진동수에다가 물에서의 파장을 곱한 값이랑 같단 말이야. 이 값이나 이 값이나 똑같단 말이야. 근데요, 기억해요. 자, 여기서 빛이 발생을 했는데 이 빛의 진동수가요 얼마였냐면 50이었다고 칠게요. 파장은 얼마였냐면 2였어요. 그래서 속력이 100이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물속으로 들어오면서 속력은 100이었던 게 50되죠. 자, 속력이 바뀔 때 변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진동수가 바뀌어요? 파장이 바뀌어요? 지난 시간에 해드렸는데 파장만 바뀌어요. 진동수는 고유한 값이라 절대로 안 바뀐다 했어요.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와도 진동수는 여전히 50이고요. 파장만 1로 줄어요. 되겠어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속력이 느려졌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공기 중에서의 진동수나 물에서의 진동수랑 똑같다고요? 네,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러니 우리는 상대 굴절율을 구할 때요. 속력의 비율로 구하는 거나 또는 파장의 비율을 이용해서 구하나 그 값이 똑같다는 거예요. 얘 파장 2, 얘 파장 1. 그래서 상대 굴절율 2 똑같다고요. 그래서 상대 굴절율은 속력의 비율로 구하든지 파장의 비율로 구하든지 같아. 이해돼? 이해돼? 근데 상대 굴절율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어. 지민우 하나도 기억 안 나? 또 뭘로 구할 수 있지? 속력의 비율로도 구할 수 있고 파장의 비율로도 구할 수 있고 하나 더 뭘까요? 자, 법선으로부터 생긴 뭡니까? 법선으로부터 생긴 이 각도의 비율로도 구할 수 있어요. 되겠어? 이걸로도 구할 수 있는데 단지 각도의 비율로 구하면 그냥 각이 나오는 거라서 그걸 값으로 바꾸기 위해 각도를 뭘로 치환한다? 사인 값으로 치환한다. 이런 식으로 각도를 사인 값으로 치환하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속도가 빠른 매질에서는 각도가 커. 됐어? 속도가 느린 매질에서는 각도도 작아. 각도가 작으면 사인 값도 작겠죠. 되겠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각도는 얼마냐면요. 이 각도는 60도라고 칠게요. 이 각도는 30도라고 칠게요. 그러면 굴절율이 얼마야? 라고 하면 공기 중에서의 각도가 사인 60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요. 이런 얘기. 됐어? 자, 물에서의 각도는 30도니까 2분의 1이요. 뭐 이런 식으로. 됐어? 각도를 주면 그거 사인 값으로 치환해서 계산하시면 얘는 루트 3이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어? 이게 바로 상대 굴절율이야. 그래서 상대 굴절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속력 비율로 구하세요. 파장 비율로 구하세요. 아니면 각도의 사인 값 비율로 구하셔도 돼요. 됐니? 근데 이거 말고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상대 굴절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속력 비율로 구하거나 파장 비율로 구하거나 또는 사인 값의 비율로 구하셔도 되는데 됐어? 이거 쓰는 순서요. 얘들아 이거 쓸 때요. 항상 출발한 곳이 분자 도착한 곳이 분모죠. 왜요? 요걸 그대로 분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되겠어? 이 순서로 쓸 거야.
근데 딱 하나 예외적으로 거꾸로 써야 되는 게 있다. 우리가 아까 배운 절대 굴절률로 상대 굴절률을 구할 수도 있어요. 절대 굴절률을 이용해서 상대 굴절률을 구할 수도 있는데 되겠어? 그 절대 굴절률 쓸 때만 분모 분자비율을 거꾸로 쓰세요 라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상대 굴절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스넬입니다. 그래서 저걸 우리가 스넬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되겠어?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알아도 꼬맹아, 내가 물속에 이렇게 물속 바닥에 물은 여기 이렇게 찰랑찰랑 있는데요. 이렇게 바닥에 내 다리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내 다리 길이가 L이죠. 됐죠? 근데 빛이 굴절해서 들어가니까, 빛이 굴절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가 보기에는요, 사실은 이렇게 물속으로 빛이 들어갈 때 이렇게 굴절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동전이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와서 물속에 동전이 있네. 우리가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근데 내 눈은 병신이라서요. 물속에서 나올 때 빛이 이렇게 굴절해서 온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눈은 빛이 똑바로 왔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같은 위치에 있는 동전이 여기다가 칠까요? 빛을 너무 많이 굴절을 시켜서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럼 동전 여기 있었어. 자, 그 아이가 이렇게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왔어. 근데 우리 눈에 볼 때는요, 빛이 굴절하지 않고 직진해 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위치에서 동전이 어디 있어 보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있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물속에 있는 물체는요, 무조건 바닥이 떠서 보인다고요. 그래서 수심이 훨씬 얕아 보여요. 그러니 내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내 눈으로 보기에는요, 빛이 굴절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내 다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다리가요, 실제보다 길이가 요만큼으로 보여요. L- 더럽게 짧아 보인다. 되겠어? 되겠어? 그러면 이때요. 내가 밖에서 봤는데 내 다리 이 길이가 얼마로 보이냐면, 됐어? 10cm로 보여. 원래 내 다리 길이가 얼만데? 50cm. 민우야, 정신 차려야 돼. 원래 내 다리가 50cm인데요. 10cm로 보여요.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도 우리는 상대 굴절률을 구할 수 있어요. 되겠어? 되겠어? 상대 굴절률이요, 공기 중에서 여러분들의 다리 길이, 됐어? 네를 물속에서 다리 길이로, 됐니? 나누셔도 돼요. 물속에서 다리 길이, 공기 중에서 다리 길이. 되겠냐? 물속에서 다리 길이는 10cm로 보이고요. 공기 중에서는 50이야? 그러면 얘는 상대 굴절률이 5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역으로 우리는 이 길이를 가지고 상대 굴절률도 구할 수 있다. 이해돼? 이해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스넬 법칙이라고 한다. 됐죠? 자, 여기까지만 해보자. 자, 그러면 빛의 반사를 이용한 건 거울이라고 했어. 빛의 굴절을 이용한 건 뭐죠? 굴절을 이용한 건 렌즈죠. 렌즈. 안경에 끼고 있는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렌즈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반사를 이용한 거울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얘들아, 정신 차려야 돼. 지민우, 정신 차려야 되는데 너 때문에 천천히 하고 있는데. 자, 거울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거울 중에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평면 거울이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볼록 거울이 있고요. 세 번째 오목 거울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것처럼 렌즈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렌즈는요, 볼록 렌즈가 있고요, 오목 렌즈가 있다고요. 자, 그 중에서요, 평면 거울이요, 한참 많이 나왔다가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평면 거울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서 있을 때요, 평면 거울이던 볼록
오목 거울이던 그 거울에 내가 빛을 3개를 쏴볼 거예요. 그래서 평면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 앞에 빛을 쏴볼게요. 하나는 정가운데를 향해서, 하나는 위를 향해서, 하나는 아래를 향해서 쏜다. 볼록 거울도 똑같이 해야 하세요. 정가운데, 약간 위, 약간 아래. 오목 거울도 정가운데, 약간 위, 약간 아래를 향해서 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서 거울이니까 빛이 반사돼요. 근데 평면 거울은요. 자, 꼬맹아 잘 봐. 여기 빛이 몇 도 들어가니? 자, 이 빛에 입사가 몇 도? 입사가 몇 도니? 이 빛에 입사각이 몇 도라고 해야 돼? 0도. 왜? 빛이 들어간 면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려야지.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0도잖아. 그래서 얘는 입사각이 0도니까 반사각도 몇 도? 0도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빛이 그대로 반사돼서 와요. 그대로. 됐어. 평면 거울에서는요. 빛이 평평한 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입사각이 0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사각도 0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빛이 들어간 방향과 반사돼서 나오는 방향이 그대로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정가운데다가 쐈으면 얘도 입사각이 0도예요. 그러면 반사각도 0도입니다. 근데 위나 아래는 다르죠. 위는요.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리고 그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니까 얘는 입사각이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반사각이 생겨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똑같은 각도만큼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빛이 더 위로 꺾여 나가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빛은 더 아래로 이렇게 꺾여 나갈 겁니다. 작도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목 거울은요. 정확하게 가운데 쐈으면 가운데에 있는 빛은 입사각이 0도예요. 그러니까 얘도 반사각은 0도로요. 볼록 거울이든 오목 거울이든 평면 거울이든 정가운데 쏜 빛은 그대로 반사돼서 나가요. 근데 양옆에 쏜 애들은 보시면 얘는 빛이 들어간 면이 이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시면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법선으로부터 입사각이 요만큼이니까 반대 방향하고 반사각이 이만큼으로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나가야 돼요. 그쵸? 얘는요 이렇게 반사돼서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볼록 거울은 빛을 퍼뜨리게 하는 거울이에요 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오목 거울은 빛을 모으는 거울이에요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되겠어? 자 근데 보면 봐봐. 볼록하고 오목은 빛이 갔다가 나올 때 다른 방향으로 나와. 빛이 왜곡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근데 평면 거울은 왜곡되지 않아. 갔던 방향 그대로 돌아와. 그러면 그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비친 내 모습이 다르게 보인단 말이야. 되겠어? 내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면 이 빛에 의해서 반사에 의해서 내 모습이 비춰 보여요. 살이 생겨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빛이 왜곡이 없는 평면 거울에서는요. 그대로 갔다 그대로 오기 때문에 나의 모양, 나의 크기 하다못해 거울로부터 나까지 떨어진 거리가 2m면 거울로부터 산까지의 거리도 2m로요. 떨어져 있는 거리 이거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 얘네들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단 말이야. 평면 거울 앞에 가서 내가 상을 비춰봤을 때 바뀌는 거 딱 하나밖에 없죠. 평면 거울 앞에 가 서 있으면 뭐가 바뀝니까? 단지 딱 하나, 좌우만 바뀌어 보여요. 바뀌어 보인다 이렇게 써. 바뀌어 보인다 이렇게 써. 바뀌어 보인다 이렇게 써. 바꿔 보인다. 바꿔 보인다 지금. 맞죠? 아니야? 한글을 모르겠어. 바꿔 보인다. 바뀌어 보인다. 어떻게 써 이거? 바뀌어? 바뀌어? 이렇게 써야 돼? 바뀌어? 이렇게? 나 한글 몰라서 묻는 거야. 어떻게 써야 돼?
박교는 어떻게 써? 박교라는 단어가 없어? 원래 이렇게 쓴 거야? 박교여입니다. 기본이 바뀌다니까. 그걸 줄인 게 바뀌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쓰냐고 박교는. 이렇게 쓰는 거야? 여, 바, 쌍기역, 여, 검색을 하는 게 상당히 박교 보인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단어가 있어? 아니, 검색을 그게 맞으면 바꿔. 바꿔는 진짜 아니야. 박권은 아니야? 박교야? 아, 좋은 말이 생겼다. 좌우가 반대로 보인다. 찾아봐야 되겠다. 이따가. 자, 좌우가 반대로 보여서요. 과학이라고 하는 글자를 평면거울에 붙여보면 이렇게 과학으로 보이죠. 그래서 평면거울은요. 크기 안 바뀌고 모양도 안 바뀌고 거리도 안 바뀌어. 단지 좌우만 바뀌어 보이는 거야. 되겠어? 자, 그랬을 때요. 맨날 나오는 거. 그러면 내 키가 160인데요. 나의 전신을 비춰보고 싶어요. 이때 이 전신을 비추는 거울의 최소한의 크기는 얼마나 되겠죠? 내 키가 160인데요. 전신을 비춰볼 거예요. 전신을 비출 수 있는 최소한의 거울의 크기는 훨씬. 얼마나 되겠습니까? 80이면 돼요. 왜요? 상의 전신이 내 눈에 이렇게 빛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은데 그래서 이 거리가 2m인데 이 거리는 4m잖아요. 그래서 길이비가 1대 2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도 여전히 1대 2여야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전신을 비춰보는 거울은 항상 내 키의 절반이면 돼요. 그래서 네가 멀리 간다고 해서 전신을 비출 수 있는 최소한의 거울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평면 거울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가 잠만경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잠만경은요, 잠수함에서 밖을 보기 위해서 나올 순 없잖아. 그래서 밖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울이에요. 도구인데 여기에 뭘 집어넣냐면 평면 거울을 짝수개만큼 집어넣어요. 2개 넣어요. 2개. 되겠어? 그래서 빛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반사돼서 이렇게 반사된 빛이 내 눈에 와서 밖을 볼 수 있게끔 만든 건데 평면 거울을 왜 짝수개 넣어요? 그래야 밖에서 기억이라는 글자를 보면 여기서 반사될 때 거꾸로 뒤집혀서 이렇게 보이겠죠? 이씨. 되겠어? 근데 그게 다시 반사돼서 똑바로 보여요. 그래서 잠만경에는 평면 거울을 2개를 집어넣어서요. 상이 좌우가 바뀌는 것도 없애고 그대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잠만경의 원리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과학이라고 쓴 글씨가 처음에는 거꾸로 보이다가 2번째 반사돼서 그대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게 잠만경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때 잠만경 만들어가지고요. 복도 밖에 있는 글씨 보고 이런 것들 과학 시험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빛을 모은다, 퍼뜨린다? 이거 외우셨죠? 자, 근데 렌즈도요.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있는 거 아시죠? 자, 그 중에서 볼록 렌즈 있다고 칠 거예요. 오목 렌즈 있다고 칠 거예요. 똑같아요. 빛을 정가운데 약간 위, 아래 이렇게 쏴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모든 빛은 투명한 물체를 통과할 때 반드시 구조한다. OX.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들어갈 때 반드시 구조한다. OX. 빛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구조한다. OX. X입니다. 왜요? 빛이 비스듬히 들어가면 굴절해서 들어가죠. 근데 빛을 똑바로 쏘면 어떻게 될까요? 똑바로 쏘면 잎사귀여도 0도. 그럼 0도보다 더 작은 굴절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똑바로 되겠어요? 이렇게 다른 물질을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똑바로 쏘면 빛은 굴절하지 않고 그냥 똑바로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다른 물질을 만날 때 100%다 굴절한다? 그건 아닙니다. 이 경우는 굴절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볼록 렌즈에 빛을 정확하게 가운데에 똑바로 쏘면 얘는 부절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얘가 이 경우거든요. 그럴 땐 나머지 빛은 지금 이 빛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이면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면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서 이게 입사각이에요. 원래는 빛은 똑바로 가려고 하지만 여기 속력이 느려지니까 꺾입니다. 자, 느린 배질인 아래쪽으로 꺾이니까 얘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서 빛이 이렇게 꺾여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빛은 거꾸로 이렇게 꺾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렌즈에서는 항상 렌즈의 두꺼운 쪽을 향해 꺾인다. 볼록 렌즈는 가운데가 두꺼우니까 그 가운데를 향해서 빛이 간다. 오목 렌즈는 양옆이 두껍기 때문에 가운데 빛은 똑바로 가는데 양옆에서 쏜 빛은 두꺼운 쪽인 바깥쪽을 향해서 꺾인다. 이렇게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는 한 점의 빛을 모으는 렌즈고요.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는 렌즈예요. 그래서 보시면 렌즈는 볼록 렌즈가 빛을 모으는데요. 거울은 오목 거울이 빛을 모읍니다. 되겠어? 그래서 거울과 렌즈에서요. 빛을 모으는 애와 퍼뜨리는 아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빛을 모으는 아이, 그 중에서도 렌즈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나머지 다 돼요. 자, 빛을 모으는 렌즈가 무슨 렌즈? 볼록 렌즈요. 그러면 빛을 모으는 거울은 반대 모양이니까 오목 거울이요. 되겠어? 그러면 빛을 퍼뜨린다. 빛을 퍼뜨리는 건 거꾸로니까요.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예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중 빛을 퍼뜨리는 아이는요. 그게 거울이든 렌즈든 상관없이 그 앞에 가 서 있을 때 생긴 상의 종류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빛을 퍼뜨리는 모든 아이는 그 앞에 내가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상관없이 항상 그래서 축소된 정립 허상밖에 못 만들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빛이 이렇게 오목 렌즈예요. 빛을 퍼뜨리면서요. 자, 그 앞에 물체가 이렇게 돼서 서 있어요. 그러면 평행하게, 광축과 평행하게 간에는요. 자, 렌즈에 닿으면 그래서 초점을 향해서 간다 그랬어요. 초점을 향해서 가고요. 중심을 향해서 간에는 그냥 직진한다 그랬어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얘들이?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서요. 빛은 이 연장선이 있는 곳에 그 초점하고요. 어디가 초점이야? 여기가 초점이에요. 초점하고요. 렌즈 사이 여기에 이렇게 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상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상이 여기 안 맺힙니다. 되겠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항상 실제보다는 작은 축소된 상이요.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축소된 정리 허상밖에 안 맺힌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항상 빛을 퍼뜨리는 아이는 물체가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항상 축소된 정리 허상만 생겨.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가 볼록 거울을 이용한 뭐가 있냐? 도난, 강지로, 거울이 있죠. 편의점에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차장에 있는 코너, 반사경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에 있는 측면경, 사이드밀러 있죠. 이 세 개가 볼록 거울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얘네들은요. 축소된 상을 만들어서요. 이 커다란 거울의 상이 다 축소돼서 조그맣게 비치니까 여기에 비출 수 있는 면적이 되게 넓어요. 되겠어? 그래서 축소된 상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시야를 뭐 할 수 있어요? 넓히는 목적으로 물체를 물 때 쓰는 도구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돼? 이해돼? 근데 빛을 모으는 광학장치는요, 그 광학장치로부터 아이가 초점보다 가까이 있을 거야. 1번. 초점에서부터 초점거리 2배 사이에 있을 거야. 2번. 초점거리 2배보다 더 멀리 있을 거야. 3번. 그래서 물체가요,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물체의 상이 다양하게 보였다. 그 중에서 가장 멀리 있을 때 상이 제일 작아 보여요. 그래서 3번 위치에 있을 때가 축소된 돌이 실상이 생기고, 출석 면담에서 물어봅니다. 상의 종류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초점거리와 초점거리 2배 사이에 있을 때가 확대된 돌이 실상이고요. 초점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가 됐니?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겨요. 됐니? 그래서 빛을 퍼뜨리는 애는 상의 종류가 그냥 하나인데, 빛을 모으는 애는 상의 종류가 3가지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시험 끝나고 오시면 저한테 이거 작도하는 거 알려주세요. 한 번만 다시 알려주세요. 되겠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렌즈 방정식까지 끌고 갈 거야. 잊지 마. 되겠어? 잊지 말고 이거 상 작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돼. 됐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 밥 먹고 와. 송윤찬, 약 가져왔니? 우리 엄마가 너무 아들을 시시각각 보시네. 자, 얼른 밥 먹어.